후임이 건넨 신문을 보는 순간 최만석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현우 사건이 크게 보도되어 있었거든요. 국방부 장관 아들, 군 훈련 중 저체온증으로 응급실 이송. 강원도 최전방 GOP 부대의 새벽은 언제나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되는 기상나팔 소리에 병사들은 하나둘 잠에서 깨어나 또 하루를 시작했죠. 그 중에서도 유독 여유롭게 일어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병장 최만석이었어요. 저녁까지 딱 30일을 남긴 최만석은 이제 이 부대에서 가장 오래된 말년 병장이었습니다. 그의 침상 위에는 저녁 달력이 붙어 있었고 매일 아침 빨간 볼펜으로 하루씩 지워가는 것이 일과였죠. 오늘도 어김없이 달력에 큰 X자를 그어놓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야, 이현우. 빨리 일어나서 내 침상 정리해놔. 최만석이 막 입대한 신병 이현우에게 소리쳤습니다. 이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다른 신병들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죠. 키도 크고 어깨도 넓었지만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는 다른 신병들에게서 볼 수 없는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네, 병장님. 이현우의 대답은 언제나 짧고 정확했습니다. 불평하지도 않고 짜증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시키는 일을 해낼 뿐이었죠. 최만석은 그런 이현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잘 듣는 후임이니까요. 그래, 이래야 군대지. 너희들 잘 봐둬라. 이현우처럼 해야 되는 거야. 최만석은 다른 신병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이곳에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침 점호가 끝나고 나면 최만석의 하루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후임들의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거였죠. 최만석은 생활관에 앉아서 지시만 내리면 됐으니까요. 이현우, PX 가서 과자 좀 사와라. 그리고 콜라도. 네, 병장님. 아, 그리고 내 군화도 좀 닦아놔. 오늘 검열 있잖아. 네, 병장님. 이현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키는 일은 완벽하게 해냈어요. 군화를 닦을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심지어 최만석의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줄 때도 마찬가지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최만석은 식당에서 후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것도 그의 일상 중 하나였어요. 신병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는 시간이었거든요. 야, 너희들 잘 들어라. 군대는 계급으로 돌아간다, 알겠냐? 최만석의 목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병사들도 슬쩍 이쪽을 쳐다봤어요. 특히 너, 이현우. 내가 아무리 조용하고 점잖게 굴어도 여기서는 내가 선임이야. 그걸 잊으면 안 돼. 이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화가 났는지 속상한지 전혀 알 수 없었죠. 다만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답 안 해? 네, 병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현우의 대답은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어요. 최만석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옆에 앉아있던 몇몇 선임들은 느꼈습니다. 오후 작업 시간이 되자 최만석은 이현우에게 또 다른 일을 시켰습니다. 자신의 사물함 정리였어요. 개인적인 물건들을 정리하고 편지도 정리하고 심지어 집에서 온 택배까지 정리하라고 했죠. 내가 말년이라고 해서 아무나 건드릴 수 있는 줄 알면 안 돼. 알겠냐? 최만석은 이현우의 어깨를 탁 쳤습니다. 이현우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최만석은 이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게 됐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현우의 눈빛이 평범한 신병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차분하고 너무 담담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하지만 최만석은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그저 신병이 겁먹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녁 점호가 끝나고 자유시간이 되자 최만석은 다른 말년 병장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저녁을 앞둔 선임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야, 만석아. 너 후임 중에 이현우라는 놈 있지? 한 선임이 물었습니다. 응, 왜? 좀 특이하지 않냐? 다른 신병들하고 뭔가 달라. 최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좀 이상해. 너무 조용하고 뭔가 분위기가 달라. 하지만 최만석은 그것을 대단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병이 특이한 성격을 가졌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밤이 깊어지고 소등 시간이 되자 생활관은 조용해졌습니다. 최만석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저녁까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이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현우 때문이었어요. 그 신병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분위기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하지만 최만석은 그것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선임이고 이현우는 후임일 뿐이니까요. 군대는 계급이야. 계급. 최만석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이현우가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말이죠. 며칠이 지나면서 최만석은 이현우에게서 뭔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한 성격의 신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평범하지 않다는 느낌이 강해졌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이현우의 체력이었습니다. 신병치고는 너무 좋았어요. 아침 체력 단련 시간에도 다른 신병들이 헉헉거릴 때 이현우는 여전히 여유로웠거든요. 팔굽혀펴기도 윗몸 일으키기도 심지어 장거리 달리기까지 모든 면에서 뛰어났죠. 저놈 운동을 많이 했나? 최만석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의심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요즘 젊은 놈들 중에 운동 좀 하고 온 애들도 많으니까요.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현우의 행동 패턴이었어요. 다른 신병들은 자유시간에 서로 이야기하거나 폰을 만지작거리는데 이현우는 항상 혼자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최만석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현우가 당직실 근처에서 무전기를 만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시간은 새벽 2시쯤이었고 당직 근무자는 잠깐 자리를 비운 상태였죠. 저놈이 뭘 하고 있는 거지? 최만석은 몸을 숨기고 이현우를 지켜봤습니다. 이현우는 무전기의 주파수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놀림이 너무 능숙했습니다. 마치 무전기를 다루는 게 처음이 아닌 것처럼요. 몇 분 후 이현우는 조용히 무전기를 원래 자리에 놓고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최만석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최만석은 이현우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현우는 항상 작은 수첩을 들고 다녔는데
틈틈이 그 안에 뭔가를 적고 있었거든요. 야, 이현우. 그 수첩에 뭘 적고 있는 거야? 최만석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냥 일기 같은 거예요, 병장님. 이현우의 대답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최만석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현우가 수첩을 덮는 속도가 너무 빨랐거든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이현우가 샤워하러 간 사이에 최만석은 그의 침상 근처를 살펴봤어요. 다행히 수첩이 사물함에 있었죠. 최만석은 주위를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치는 순간 최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안에는 일기가 아니라 이상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군 고위급 인사들의 이름과 일정, 부대 내부 구조도, 심지어 경계 근무 시간표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최만석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수첩 뒷부분에 적힌 내용이었어요. 작전 계획 검토, 보안 취약점 분석, 내부 정보 수집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설마, 간첩? 그 순간 최만석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현우가 북한에서 보낸 간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무전기를 만지작거리던 것도 이상한 메모들도 모든 게 설명이 됐거든요. 최만석은 급하게 수첩을 원래 자리에 놓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최만석은 행정병 김상철을 찾아갔습니다. 김상철은 부대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베테랑이었고 부대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상철아, 너 이현우라는 신병 알지? 네, 알죠. 왜요? 김상철의 대답은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뭔가 조심스러운 톤이었어요. 그놈 좀 이상하지 않냐? 뭔가 수상해. 최만석이 은근슬쩍 물어봤습니다. 김상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최만석을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갔어요. 병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김상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친구는 건드리지 마세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뭔 소리야? 그냥 신병인데. 그냥 신병이 아니에요. 제가 더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건드리지 마세요. 김상철의 경고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최만석의 의심을 더 키웠어요. 야, 너 혹시 그놈이 간첩인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간첩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김상철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뭔데? 왜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그냥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김상철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최만석은 혼자 남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 밤 최만석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현우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졌거든요. 간첩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길래 행정병이 그렇게 경고하는 걸까요? 새벽 무렵 최만석은 또다시 이현우가 당직실 근처에서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가서 지켜봤어요. 이현우는 무전기뿐만 아니라 컴퓨터도 만지고 있었거든요. 저놈 정말 뭔가 하고 있구나. 최만석의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어요. 만약 정말 간첩이라면 자신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최만석은 이현우를 더욱 예의주시했습니다. 이현우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 그의 모든 행동이 수상해 보였어요. 심지어 밥을 먹는 모습까지도 뭔가 계산된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에 최만석은 다른 선임들에게 슬쩍 이현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비슷했어요.
모두들 이현우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거든요. 뭔가 있구나. 분명히 뭔가 있어. 최만석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현우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최만석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이현우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최만석은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현우의 사물함을 직접 뒤져보기로 한 거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이현우가 중대장 호출을 받고 나간 사이였어요. 생활관에는 최만석 혼자만 남아 있었죠. 지금이 기회다. 최만석은 주위를 둘러본 후 이현우의 사물함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았어요. 이현우가 급하게 나간 모양이었죠. 사물함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정돈된 내부가 보였습니다. 모든 물건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군복도 완벽하게 개어져 있었거든요. 다른 신병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최만석은 하나씩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물함 맨 안쪽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어요. 작은 액자였습니다. 액자를 꺼내보는 순간 최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거든요. 어린 이현우와 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충격적인 건 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최만석은 그 얼굴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었어요. 그것도 최근에. 어디서 봤지?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본 얼굴이었거든요. 국방부 장관 이건호. 그 사람이었어요. 이현우가 국방부 장관의 아들. 최만석은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간첩이라고 생각했던 이현우가 알고 보니 국방부 장관의 아들이었던 거죠.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어요. 왜 행정병이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지, 왜 이현우 주변이 그렇게 조심스러웠는지 이제야 이해됐거든요.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만석은 급하게 사진을 사물함에 넣고 문을 닫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병장님 다녀왔습니다. 이현우가 들어와서 인사했습니다. 최만석은 그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의 목소리가 완전히 다르게 들렸거든요. 응, 수고했어. 최만석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그동안 국방부 장관의 아들을 함부로 대했다는 사실이 무서웠어요.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대에 검은색 관용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최만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에서 본 바로 그 사람, 국방부 장관 이건호였거든요. 장관님이 왜 여기에? 이건호는 중대장과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이현우를 불렀어요. 이현우는 아버지를 보고도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정중하게 인사할 뿐이었죠. 두 사람은 따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만석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분위기상 평범한 부자 대화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10여 분 후 이건우는 떠났습니다. 이현우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서 있었어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최만석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현우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국방부 장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이현우의 조용한 태도도, 완벽한 군기도,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습까지도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현우가 일부러 그런 척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였다고? 저 조용한 놈이 그 국방부 장관의 아들이라고?
최만석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동안 자신이 한 행동들이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밤이 되자 최만석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현우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묘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정체를 숨기고 있는 거지? 최만석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현우는 자신의 배경을 밝히지 않고 평범한 신병인 척 행동하는 걸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였어요. 그 순간 최만석은 깨달았습니다. 이현우도 그냥 평범한 젊은이라는 걸 말이에요. 국방부 장관의 아들이라는 무거운 타이틀을 짊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군복무를 해야 하는 평범한 청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만석은 이미 선을 넘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부대 분위기도 어딘가 조심스러워지고 있었고 중대장도 이현우에게 특별히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최만석은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괜한 사람을 건드렸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시작된 후였어요. 이현우가 국방부 장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최만석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묘한 반발심이 들었거든요. 왜 자신만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억울함도 있었어요. 며칠간 최만석은 이현우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보려 했습니다. 좀 더 조심스럽게, 좀 더 예의 바르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거든요. 이미 몸에 밴 습관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점호 시간, 최만석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현우가 군화끈을 제대로 매지 않고 있었거든요.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최만석은 참을 수 없었어요. 야, 이현우, 군화끈이 뭐야? 제대로 안 매고 뭐 하는 거야? 최만석의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요즘 최만석이 이현우에게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군화끈을 다시 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현우의 모습이 최만석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너 국방부 장관 아들이면 군대가 다르냐? 여긴 그냥 군대야. 똑같이 굴러야 돼. 그 순간 생활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였어요. 최만석이 무슨 말을 한 건지 다들 알았거든요. 이현우의 정체가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니까요. 이현우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군기를 견뎠어요. 하지만 그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대답 안 해? 내가 틀린 말 했나? 최만석은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이현우가 가만히 있을수록 더 화가 났거든요. 죄송합니다, 병장님. 이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최만석은 후회했습니다.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부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육군본부 감찰단이 갑자기 들이닥친 거였어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말이죠. 전 부대원 집합, 중대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황급히 뛰어나와 집합했어요.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부대 입구로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들어왔습니다. 별을 단 고위 장교들이 차에서 내렸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이게 뭔 일이야? 병사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감찰에 모두들 당황했어요.
감찰단장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특별 감찰을 실시합니다. 모든 부대원은 지시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최만석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이현우 때문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찰이 시작되자 부대 전체가 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모든 일과가 중단됐고 병사들은 하나씩 불려가 면담을 받았어요. 중대장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감찰에 어쩔 줄 몰라 했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이현우 이병 감찰단장님이 부르십니다. 행정병이 이현우를 불렀습니다. 이현우는 조용히 일어나 따라갔어요. 다른 병사들과는 달리 전혀 긴장한 기색이 없었거든요. 이현우가 감찰단장과 만나는 동안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대장이 갑자기 조심스러워졌고 간부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1시간 후 이현우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평범한 신병이 아니었거든요. 감찰단장이 중대장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중대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현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감찰단장의 말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만석은 그 말을 듣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날 저녁 중대장이 전체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이현우 이병에 대한 모든 처우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장의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현우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최만석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그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이현우에게 함부로 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현우가 국방부 장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거였어요. 국방부 장관 이건호의 아들 이현우 이병이 우리 부대에서 복무 중입니다. 중대장의 발표에 모든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니까 충격이 컸거든요. 최만석은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아들을 함부로 대한 말년 병장.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이현우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주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조심스럽게 대했거든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최만석은 불안했습니다. 저녁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터진 거였어요. 그날 밤 최만석은 이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이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신병이 아니었습니다. 부대의 중심이 된 이현우와 점점 고립되어 가는 자신. 최만석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망했다. 정말 망했어. 최만석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거든요. 감찰이 끝난 후 최만석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현우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중대장은 이현우에게 말할 때마다 조심스러워했고 선임들까지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이현우, 몸은 괜찮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런 관심이 계속되자 최만석은 분노와 질투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이현우가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 자극적이었어요. 마치 모든 걸 이해하고 용서하는 듯한 그 태도가 최만석을 미치게 만들었거든요. 저놈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건 아니야?
최만석은 피해의식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현우의 침묵이 자신에 대한 경멸로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야간 작전 훈련이 있었습니다. 겨울철 강원도 산악지대에서 하는 험한 훈련이었어요.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고 눈까지 내리고 있었거든요. 훈련 담당 간부가 팀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최만석에게 악마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현우는 3번 구역으로 가. 3번 구역은 가장 험한 곳이었어요. 절벽이 많고 길도 험해서 혼자 가기에는 위험한 곳이었거든요. 병장님, 3번 구역은 너무 위험한데요. 다른 병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현우는 체력이 좋잖아.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최만석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악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디 한번 버텨봐라. 장관 아들이면 뭐 어쩌겠어. 이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홀로 3번 구역으로 향했어요. 다른 병사들은 모두 둘씩 팀을 이뤘는데 이현우만 혼자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날씨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눈이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어요. 밤 10시쯤 이현우에게서 긴급 무전이 왔습니다. 3번 구역 이현우입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구조 요청합니다. 이현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최만석은 무전을 받고도 바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끌었거든요. 잠깐만 다른 팀 상황부터 확인해 보자. 다른 간부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눈으로 봤지만 감히 말하지는 못했어요. 1시간이 더 지나자 이현우에게서 다시 무전이 왔어요. 구조 요청합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다른 간부가 나섰어요. 이거 위험한데요. 바로 구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2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구조대가 출발했지만 눈 때문에 진행이 어려웠어요. 새벽 2시쯤 드디어 이현우가 발견됐습니다. 그는 바위 틈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심각한 저체온증 증상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빨리 병원으로. 이현우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최만석은 자신이 뭘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질투와 분노에 눈이 멀어서 사람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린 거였어요. 이현우가 병원으로 이송되자 부대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중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날 오후 부대 전체에 긴급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국방부 장관 이건호의 아들 이현우 이병이 야간 훈련 중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그 공지를 들은 순간 모든 부대원들이 동작을 멈췄습니다. 최만석은 시선을 피한 채 얼어붙어 있었어요. 저녁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병원에 왔다는 거였어요.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부대에 또다시 감찰단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수사 분위기였거든요. 최만석도 조사실에 불려갔습니다. 왜 이현우 이병을 혼자 3번 구역에 보냈습니까? 그리고 왜 구조 요청에 바로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최만석은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최만석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현우의 새파란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이현우가 깨어났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최만석에게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망했다. 정말 끝났어. 최만석은 절망했습니다. 저녁을 앞두고 이런 일이 터진 거였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거든요. 이연우가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최만석은 군 감찰 조사실에 불려갔습니다. 조사실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별을 단 고위 장교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거든요. 병장 최만석, 앉으십시오. 감찰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최만석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어요. 평생 이렇게 무서운 순간은 처음이었거든요. 야간 훈련 당일, 왜 이연우 이병을 혼자 가장 위험한 3번 구역에 배치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최만석은 입이 말랐어요. 그냥, 이연우가 체력이 좋아서, 체력이 좋다고 해서 신병을 혼자 위험 구역에 보내는 게 정상적인 판단입니까? 감찰관의 추궁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연우 이병의 첫 번째 구조 요청을 받고도 왜 즉시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팀들 상황을 확인하려고 1시간 동안이나 말입니까?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서 최만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감찰관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최만석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말년이라. 그 대답을 들은 감찰관들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말년이라고 해서 후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그랬습니까? 진짜 이유를 말하십시오. 최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해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질투와 분노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조사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최만석은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모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조사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대기하십시오. 조사실을 나온 최만석은 비틀거렸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병사들이 그를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이미 소문이 다 퍼진 상태였거든요. 생활관으로 돌아가니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아무도 최만석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거든요. 병장님, 저기. 한 후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뭐야? PX에서 신문 사왔는데. 보실래요? 후임이 건넨 신문을 보는 순간 최만석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연우 사건이 크게 보도되어 있었거든요. 국방부 장관 아들, 군 훈련 중 저체온증으로 응급실 이송.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언론에서는 부대 내 가혹행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최만석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이해해주지 않았거든요. 사흘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이연우가 깨어났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병문안을 왔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죠. 장관님이 오셨다고? 부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병원에 온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이연우가 한 말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거였어요. 아버지, 최 병장님은 그냥 군대 규칙대로 하셨을 뿐이에요. 저는 억울하지 않아요. 이 말이 뉴스에 나오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선임을 용서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최만석도 그 뉴스를 봤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이연우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최만석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최만석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함부로 대했는데 왜 이현우는 자신을 감싸주는 걸까요?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인터넷에는 이현우를 칭찬하는 글들이 올라왔고 동시에 최만석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커졌어요. 며칠 후 최만석은 또다시 조사실에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이현우 이병이 당신을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감찰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최만석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저는 최만석은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녁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터진 거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날 저녁 중대장이 최만석을 불렀습니다. 만석아, 너도 힘들겠지만 이 상황을 잘 견뎌내야 한다. 중대장의 말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현우가 용서했으니까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최만석에게는 징계보다 더 무거운 게 있었습니다. 바로 후회였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밤이 되자 최만석은 이현우를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이현우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자신을 용서한다는 그 말도요. 왜 용서하는 거야? 왜? 최만석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현우의 관대함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순간 최만석은 깨달았습니다. 이현우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국방부 장관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최만석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습니다. 질투와 분노에 눈이 멀어서 진짜 중요한 걸 놓쳤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최만석은 달라졌습니다. 후임들에게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이현우 사건을 통해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녁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거였어요. 최만석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녁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최만석에게 예상치 못한 호출이 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실에서 직접 면담 요청이 온 거였어요. 부대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말년 병장을 직접 만난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무슨 일일까요? 중대장도 당황했습니다. 최만석은 더욱 불안했어요. 징계를 각오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호출이 온 거였거든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 도착한 최만석은 긴장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높은 천장과 엄숙한 분위기가 그를 압도했어요. 평생 와볼 수 없는 곳에 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병장 최만석, 들어오십시오. 비서관의 안내로 장관실에 들어선 순간 최만석은 숨이 막혔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가운데 국방부 장관 이건호가 앉아 있었거든요. 사진에서만 보던 그 사람이 눈앞에 있었어요. 앉으세요. 이건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최만석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장관은 한동안 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우리 현우가 어떻습니까? 부대에서 어떤 모습이었나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최만석은 당황했어요. 조용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래요. 현우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말이 없고 속을 잘 드러내지 않죠. 이건호의 목소리에 부정적인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현우가 군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 사실 말렸어요. 굳이 힘든 길을 갈 필요가 있냐고 했죠. 이건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고집이세요. 아버지 때문에 특별 대우 받는 게 싫다고 하더군요. 평범한 군인으로 살고 싶다고 했어요. 최만석은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현우의 진짜 마음을 처음 알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신분을 숨기고 입대했어요. 저도 부대에 특별히 신경 쓰지 말라고 당부했고요. 그런데 이건우가 최만석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우리 현우를 어떻게 생각했나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신병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대한 겁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최만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가요? 제가 이현우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만석은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질투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이현우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자 질투가 났습니다. 그리고 화도 났고요. 화요? 왜 저만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그리고 이현우가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게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이건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어요. 최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가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네, 들었습니다. 당신을 용서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같은 말을 했어요. 이건우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현우는 그런 아이예요. 남을 원망할 줄 모르죠. 때로는 답답할 정도로요. 장관님,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최만석은 고개를 들었어요. 고맙다고요? 현우가 진짜 군인이 된 것 같거든요. 예전에 현우라면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이름을 댔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참았죠. 이건우는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현우에게는 필요한 경험이었어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인생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현우도 그걸 배워야 했어요. 장관님, 저는 이걸 받으세요. 이건우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최만석은 망설였어요. 뭡니까? 전역 후를 위한 추천서예요. 군 관련 교육기관에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최만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 왜 이런 걸? 현우가 부탁했어요. 최 병장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이현우가 우리 아들이 사람으로 성장한 데엔 당신 몫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우의 말에 최만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당신이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우는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어요.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건우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니 제대로 살아가세요. 그게 현우에게 할 수 있는 진짜 사과예요. 최만석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현우는 곧 퇴원해서 부대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혹시 저녁 전에 만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장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감사할 건 없어요. 현우한테 하세요. 면담이 끝나고 나온 최만석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징계를 각오했는데 오히려 도움을 받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현우의 마음을 알게 된 게 큰 충격이었거든요.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최만석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현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요. 이현우, 정말 미안해. 최만석은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걸 이해했거든요. 이현우가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왜 자신의 정체를 숨겼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용서했는지 말이에요. 봉투를 꼭 쥔 채 최만석은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겠다고요. 이현우에게 진짜 사과가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저녁 하루 전 최만석은 마지막으로 이현우를 만났습니다. 이현우가 병원에서 퇴원해 부대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녁 점오 후 이현우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병장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최만석은 놀랐어요. 자신을 피할 줄 알았는데 먼저 말을 걸어온 거였거든요. 두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나갔습니다. 겨울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어요. 아버지를 만났다고 들었어요. 이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용서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고맙다고도. 아버지답네요. 이현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만석이 처음 보는 이현우의 진짜 미소였어요. 이현우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최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병장님. 저도 처음에는 화났어요. 하지만 이해해요. 이해가 된다고? 병장님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거예요. 혼자만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이현우의 말에 최만석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도 변명이 안 돼. 내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잖아.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혹시 병장님이 정말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더 무서웠어요. 미워했어. 솔직히. 최만석도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평범하게 군 생활하고 싶었어요. 알아. 내 아버지한테 들었어. 병장님, 추천서 받으신 거죠? 제가 부탁한 거예요. 내가 병장님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최만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도와준 거였어요. 왜 그랬어? 병장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안 좋았을 뿐이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병장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저녁일이 왔습니다. 최만석은 군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이현우, 고맙다. 최만석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몇 년 후 경기도 민간 군사교육소 이현우 소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교육소 강당에서 새로 임관한 장교가 인사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차분한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예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죠. 환영합니다. 조교 최만석입니다. 단상에서 내려온 사람은 다름 아닌 최만석이었습니다. 민간인이 된 그는 예전보다 차분하고 단단한 인상이었어요. 국방부 장관의 추천으로 이 교육소에서 일하게 된 지 3년째였거든요. 이 소위 다시 보는구만. 최만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현우도 반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최 조교님 정말 반갑습니다. 많이 달라졌네. 이제 진짜 장교 같아. 조교님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더 든든해 보이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은 이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군대에서 어떻게 지냈어?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조교님 덕분에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내 덕분에? 네.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안일하게 살았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최만석은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이현우에게는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는 말이었거든요. 나도 많이 변했어. 너 덕분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지. 몇 주 후 이현우는 교육소에서 훌륭한 교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훈련생들에게는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줬어요. 어느 날 저녁 훈련이 끝난 후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소희, 정말 훌륭한 교관이 됐네. 조교님한테 배운 게 많아요. 진정한 리더십을요. 최만석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실수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이 된 거였어요. 해가 지고 교육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거였죠. 군대에서는 계급이 중요했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심으로 맺어진 관계는 어떤 것보다 소중한 거였죠. 계급은 내려오고 사람은 남는다. 최만석과 이현우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상처가 결국 성장과 용서로 승화된 아름다운 결말이었어요.